산비탈에 홀로 선 남편의 봉분 위로 마른 풀들이 서걱거리며 옵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원수처럼 미워했던 한 남자를 이곳에 묻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지독한 구두쇠 영감 갈 때도 돈 싸 짊어지고 갔나 몰라. 순영 할매, 이제야 숨 좀 트이고 살겠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오죽했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남편 김철수. 그 사람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아니, 돈에 미친 악귀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웃을 때는 오직 하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날 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남자가 남기고 간 낡은 금고를 망치로 부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악귀가 되어야 했는지, 그가 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뼈저리게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움이 사무쳐 살이까지 느꼈던 제 지난날의 참회록입니다. 제1장 꽃신과 화마.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7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읍내 국밥집 식모였고 그 사람은 자전거로 쌀 배달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죠. 그때의 남편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거지에게도 갓 지은 쌀밥을 몰래 퍼주다 주인에게 뺨을 맞던 마음이 너무 물러서 탈이었던 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칸방에서 살림을 합치던 날 그 사람은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순영아, 나한테 시집와줘서 고맙다.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네 손에 물 묻히고 살게 하지만 내 딱 10년만 고생해서 보란듯이 성공할게. 그때는 내가 네 발에 흙 안 묻히게 비단꽃신 신겨주고 감아 태워줄게. 나만 믿어라. 내 목숨 바쳐서 너 호강시켜줄게.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쌀 배달, 밤에는 연탄 배달을 했고 저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읍내 시장 어귀에 작은 철물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비단꽃씨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를 시기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딱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한겨울 건조한 날씨에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기름통과 페인트가 가득했던 철물점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안 돼. 내 가게. 안 돼. 남편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걸 소방관들에게 붙들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새카만 재로 변해버린 가게 앞에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잿더미 속에서 다 타버린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워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사람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세상이 돈 없으면 사람을 벌레 취급하네. 내가 너무 물러서 내가 너무 사람 좋아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이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야. 돈 버는 기계야. 그날 이후 내 다정했던 남편 김철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온 자린고비가 태어났습니다. 1985년 겨울 그 애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덜 입고 덜 먹으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읍내 시장통에 우리 가게를 열었으니까요. 가게 이름은 남편의 이름을 딴 철수 철물점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남편은 간판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가게가 우리에게는 궁궐보다 좋았습니다. 남편은 시루떡을 돌리며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김씨 성공했네. 이제 사장님 소리 듣겠어? 이웃들의 덕담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다 우리 집사람 덕분이지요. 이제 우리 순영이 고생 끝났습니다. 하하. 그날 밤 우리는 셔터를 내리고 가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이 가게 잘 키워서 2층 양옥집도 짓고 우리 새끼들 대학도 보내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우리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행복이 우리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를 너무나 시기했습니다. 개업한 지 정확히 보름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불이야, 불이야. 철물점에 불났다. 다급한 고함에 잠에서 깬 우리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가게 쪽 하늘이 대낮처럼 붉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우리 가게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가득했던 페인트 통과 신나, 부탄가스 통들이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쾅, 쾅, 펑, 폭발음 연속. 안 돼. 내 가게, 내 전 재산.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소방관 서너 명이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남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저 안에 내 돈 다 있어. 우리 장부 다 있다고. 안 돼. 끄라고. 불 좀 꺼달라고. 남편의 처절한 비명은 타오르는 불길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남편의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옷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의 피땀이 10년의 청춘이 그 붉은 혀 같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길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와 녹아내린 플라스틱 덩어리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불이 꺼지자마자 들이닥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대줬던 도매상들,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어이 김씨, 가게 홀라당 태워 먹었다며? 내 돈은? 내 물건값은 어쩔 거야? 망한 건 망한 거고 갚을 건 갚아야지. 당장 돈 내놔. 그들은 잿더미 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우리 부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몸이라도 팔아서 갚겠습니다. 제발 시간만 좀 주십시오. 시끄러워. 믿을 걸 믿어야지. 한 남자가 남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편은 잿더미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얼굴이 숯검정으로 뒤덮이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우리가 망하자마자 악귀로 변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다 타버린 카운터 자리, 잿더미 속에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고 시커멓게 그을린 채 살아남은 동전 하나.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뜨거운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살이 지지직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동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전이 살속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순박했던 김철수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리에 가까운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가 흐르는 입술을 깨물며 저승사자처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잘 봐라. 돈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돈 없으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이 세상이야. 내가 너무 물러서, 내가 사람 좋게 웃고 다녀서 저놈들이 나를 밟는 거야. 남편은 검게 그을린 10원짜리를 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사람 안 해. 착한 김철수는 오늘 이불에 타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돈 버는 기계야. 악귀야.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죽어도 안 내놓을 거야. 다시는 당신이랑 내 새끼들 돈 때문에 무릎 꿇게 안 만들 거야. 그날의 화재는 우리 가게만 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다정했던 남편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지옥 같은 구두쇠 인생의 서막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절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장이었고 저와 아이들은 죄수였습니다. 남편의 사전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돈에 홀린 악령 같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도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데도 우리 집의 시계는 1960년대 보릿고개에 멈춰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은 보일러 조절기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버렸습니다. 다이얼이 외출해서 돌아가지 않게 말이죠. 한겨울 영하 15도의 날씨,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코끝이 빨개지고 방 안에 둔 물그릇에 살얼음이 얼 정도였습니다. 영감. 애들이 추워서 잠을 못 자요. 코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제발 기름 좀 뗍시다. 제가 사정하면 남편은 솜이 다 빠져 너덜너덜한 깔깔이를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몸이 난로야. 밥 먹고 열내서 뭐해? 서로 껴안고 자면 되지 기름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인 거 몰라? 우리는 집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양말을 두 켤레씩 신고 살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며 잠드는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속으로 매일 밤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제발,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식탁은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반찬 그릇 개수를 셉니다. 김치, 콩나물, 멸치. 딱 3개. 거기서 하나라도 더 올라오면 그날 밥상은 엎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학교 시험에서 1등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큰맘 먹고 시장에서 고등어 자반 한 손을 샀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 상에 올렸는데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온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어 편내야. 지금 우리 형편에 고기 반찬이 넘어가. 돈이 썩어나냐? 남편은 젓가락도 대지 않은 고등어 접시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엄마가 나 먹으라고 해준 건데. 아들이 울면서 대들자 남편은 아들의 꿀밤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배때기가 불렀구나. 김치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야. 어디서 반찬 타령이야. 그날 우리 모자는 밥상 머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 나가보면 남편이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아까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고등어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찬밥에 꾸역꾸역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쳤구나. 돈에 미쳐서 짐승이 되었구나. 남편의 구두쇠 짓은 결국 아이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멍을 남겼습니다. 우리 딸 미영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운동화 앞코가 터져서 엄지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딸을 데리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미영이 신발 하나만 사줍시다. 시장 가면 10,000원이면 사요. 신문을 보던 남편은 돋보기 너머로 딸의 발을 힐끔 보더니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본드와 청테이프였습니다. 이리 와봐. 신발 벗어. 아빠. 싫어. 새 거 사줘. 잔말 말고 벗어. 고무 밑창이 멀쩡한데 왜 버려? 꿰매 신으면 1년은 더 신는다. 남편은 딸이 울며 불며 발버둥 치는데도 기어이 터진 운동화에 본드를 칠하고 청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회색 운동화에 초록색 청테이프. 그 흉물스러운 신발을 신겨주며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봐라, 튼튼하네. 새 신발 같구먼. 딸아이는 그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간 날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딸은 아빠에게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빠라는 호칭 대신 저기요 아니면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여행비 5만 원. 그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학교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여행 안 보냅니다. 가서 바람만 들지 공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돈이면 쌀이 2포대요. 정가야 하면 선생님 돈으로 보내쇼.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선생님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파들파들 떨던 아들의 모습. 아들은 그날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 결혼 안 한다. 자식 낳아서 우리 아빠 같은 지옥을 물려주기 싫다.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남편 방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애들이 당신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죽었으면 좋겠대. 돈. 그놈의 돈 끌어안고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우린 다 죽어버릴 테니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쓴 치약 튜브를 가위로 오려내며 칫솔로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죽으면 장례비 들어. 살아서 돈 벌어야지. 그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감정도 눈물도 없는 로봇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남보다 못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 온기가 사라진 안방. 남편은 철저히 고립된 섬이 되어갔고 저는 그가 늙고 병들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잔인한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쏜살 같다더니 어느덧 우리 부부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살길 찾아 다 떠나고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집에는 저와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등은 굽었고 다리는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몸을 이끌고 남편이 향하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낡은 전대가 차여 있었고 손에는 쇠집게가 들려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저 영감 또 시작이네.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나? 아니면 치매인가? 우리 집 마당은 남편이 주워온 고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녹슨 선풍기, 구멍난 냄비, 남들이 버린 짝짝이 신발. 여름이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영감, 제발 이 쓰레기 좀 치워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제가 악을 쓰면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쓰레기라니. 이게 다 돈이야, 돈. 닦아서 고물상 갖다 주면 100원은 받아. 땅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그놈의 돈 타령. 50년을 듣고 살았는데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제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평생 찬물에 손 담그고 쪼그려 앉아 일한 탓일까요? 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답니다.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밤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남편은 자다 말고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낮에 좀 쉬지 않고 뭐 했어? 그 매정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싶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수백만 원 든다는 소리에 남편이 기절초풍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약국에서 제일 싼 파스를 사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봄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매섭던 날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사흘을 꼬박 알아누워 물 한 모금 못 넘기는데 문득 그게 생각나더군요. TV에서 봤던 빨갛고 싱싱한 딸기. 그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면 이 지독한 입맛이 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평생 뭐 사달라는 소리 안 하던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죽겠어. 입이 써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부탁이야. 올 때 딸기 한 팩만 사다 줘요. 시장 가면 팔잖아. 나 그거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아. 남편은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그 무표정한 얼굴에는 걱정인지 귀찮음인지 모를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쌀 텐데.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50년 산 부부인데. 아픈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고작 과일 하나인데 사오겠지. 아니, 사와야 사람이지. 해질녘 녹슨 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발소리.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왔구나. 그래, 그래도 내 영감이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지를 쥔 손끝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딸기 상자의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물컹하고 축축한 느낌. 봉지를 열어본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딸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껍질이 거뭇거뭇하게 변하고 군데군데 하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귤 열댓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개는 이미 터져서 봉지 바닥에 누런 귤즙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왔거나 과일 가게에서 버리기 직전의 것을 1,000원, 2,000원의 떨이로 사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땀에 젖은 모자를 벗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딸기는 무슨 금값이더라, 금값. 한 팩에 15,000원이나 해. 미쳤지. 그 돈이면 쌀이 한 포대야. 그냥 이거 까먹어. 귤이 비타민이 더 많대. 맛은 똑같아. 맛이 똑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 무시당했던 기억,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본 내 신세. 그 모든 울분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독한 놈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귤 봉지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썩은 귤들이 방바닥으로, 벽으로 사방팔방 튀었습니다. 터진 귤 껍질이 남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15,000원짜리 딸기 하나 못 얻어먹을 만큼 당신한테 죄지었어? 내가 당신 종이야? 노예야? 평생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당신 빚 갚느라 내 청춘 다 바쳤잖아.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파 죽겠다는 아내한테 어떻게 쓰레기 같은 걸 주워다 먹으라고 해.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그 돈 끌어안고 천년만년 살아. 죽을 때 입에 돈 물고 가. 나는 이제 당신이랑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더러워서 못 살아. 남편은 귤즙이 묻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없이 바닥에 흩어진 그 터진 귤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운 걸 왜 버려? 씻어 먹으면 되는데. 다 돈인데. 그 굽은 등을 보며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 감정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 제가 귤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멱살을 잡고 왜 안 사왔냐고 따져 묻기라도 했더라면 그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너방에서, 저는 안방에서 밥상도 따로 차렸고 눈이 마주쳐도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은 더욱더 일에 집착했습니다. 새벽 4시면 나가서 밤 10시가 다 되어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리어카의 폐지를 산더미처럼 싣고 오는 남편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독한 노인네.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아침, 남편이 나가면서 안방 문 앞에 무언가를 툭 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파스 한 장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좋은 파스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싸구려 파스. 저는 그걸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병 주고 약 주냐? 너나 붙여라. 그 파스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철수 씨 댁 맞습니까? 수화기 넘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 뒤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트럭에 치여 병원에 오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하얀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 돈거리던 그 입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미간에는 고통스러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눈물이 안 났습니다. 정말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군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 꼴 좋다. 10원 한 장 못 써보고 딸기 한 알 못 먹어보고 이렇게 갈 것을. 영감, 당신 인생 참 불쌍타.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평소 인심을 다 잃은 탓에 조문객이라곤 빚쟁이 시절 알던 몇몇 노인들 뿐. 자식들은 빈소에 와서도 울기보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버지 참. 끝까지 엄마 고생만 시키고 가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저는 그 눈길이 싫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입관을 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를 입혀드리기 위해 염습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례 지도사님이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 말고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흙투성이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고인께서 사고 당시 신고 계셨던 신발인데 이걸 태워드려야 할지 아니면 댁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재수없는 신발 당장 갖다 버려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자 지도사님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그냥 버리기에는 좀. 어르신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염습을 수천 번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서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러나 싶어 저는 홧김에 봉지를 낚아채듯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20년 넘게 신고 다닌 가죽이 다 벗겨진 갈색 구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 때 제가 억지로 사입혔던 싸구려 예식 구두. 저는 구두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구두의 무게가 이상할 정도로 묵직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구두를 뒤집어 본 저는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두 밑창이 없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고무 밑창은 진작에 닳아 없어졌고 그 자리에 검정 절연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한두 번 감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테이프를 바르고 또 걸어서 다르면 그 위에 또 바르고 그렇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덧붙인 테이프 뭉치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혹은 거대한 종양처럼 두껍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그 고무 테이프들이 서로 녹아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화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러고 다녔어? 이 무거운 걸 신고. 더 충격적인 건 구두 안쪽이었습니다. 깔창은 이미 삭아서 가루가 되어 있었고 그 바닥에는 거무죽죽한 얼룩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도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름입니다, 어르신. 바닥이 울퉁불퉁한 테이프 뭉치라. 걸을 때마다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발바닥이 다 터지고 물집이 잡혔는데도 그냥 휴지 몇 장 깔고 계속 걸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가운 맨발을 잡았습니다. 발바닥이 온통 굳은 살과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발톱은 멍이 들어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뒤꿈치는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발로 버스비 1,400원이 아까워서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읍내까지 심리기를 걸어 다녔던 겁니다. 남들이 버린 병을 줍겠다고 깨진 유리에 발이 찔려가며 쓰레기 산을 올랐던 겁니다. 아이고 미련한 인간아. 아이고 이 바보 천치야. 저는 남편의 발을 제 볼에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움인 줄 알았는데 혐오인 줄 알았는데
이 끔찍한 발을 보는 순간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다 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방구석 남편이 생전에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며 끌어안고 살던 낡은 철제 금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비밀의 상자. 이제 주인 없는 그 금고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렸는지 없었습니다. 저는 창고로 달려가 대형 망치를 꺼내왔습니다. 열려라. 열려.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금덩이라도 들었냐? 땅 문서라도 들었냐? 우리를 이렇게 굶기고 나한테 썩은 귤이나 먹이고 네 발바닥을 그렇게 으깨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게 도대체 뭐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불꽃이 튀고 제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망치질 한 번마다 터져나왔습니다. 쾅, 콰직, 마지막 일격에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찌그러진 금고 문이 스르르.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금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남편의 진짜 정체를.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망치질 소리가 멈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뜯겨나간 금고 문틈 사이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치 남편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응축된 냄새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금고 안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장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아서 모서리가 다 다른 판두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전 제가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은비녀, 우리 큰애가 돌잔치 때 신었던 코가 까진 아기 신발, 제가 처녀 시절 남편에게 써줬던 누렇게 변색된 연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그의 금고 속 보물 1호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먹먹해져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훅 하고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 생선 비린내, 흙냄새, 파스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바로 남편의 냄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빳빳한 새 돈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에서 받았을 돈, 폐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에서 받았을 기름때 묻은 돈 찢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붙인 돈들. 그리고 그 돈뭉치 사이사이에는 남편이 달력 뒷면이나 약 봉지를 찢어 쓴 메모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날이 푹푹 찐다. 순영이가 덥다고 선풍기 좀 켜자고 온다. 전기세 아까우니까 부채질하라고 소리쳤다. 순영이가 내 등짝을 때리며 펑펑 울었다. 미안하다. 사실은 나도 덥다. 숨이 턱턱 막힌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전기세 3만 원 아끼면 나중에 우리 순영이 환갑 때 제주도 보내줄 수 있다. 오늘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거 꾹 참았다. 500원 저금.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순영이가 내복 한 벌만 사달라고 했다. 구멍 난 거 꿰매 입으라고 면박 줬다. 사실 주머니에 3만 원 있었다.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돈 쓰면 우리 순영이 나중에 나 없으면 병원비 어떡하나. 나는 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대신 내가 입던 내복 기워 입었다. 3만 원 저금. 2024년 4월 15일 마이너스 며칠 전 순영이가 아프다. 딸기가 먹고 싶단다. 평생 뭐 사달란 소리 안 하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럴까. 시장에 갔는데 딸기가 금값이다. 한 팩에 15,000원.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10번을 했다.
결국 못 샀다. 손이 떨려서 못 샀다. 대신 떨이 귤 2,000원어치 샀다. 남은 13,000원은 순영이 무릎 수술비 통장에 넣었다. 집에 왔더니 아내가 귤을 던지며 악을 쓴다. 가슴이 찢어진다. 여보, 조금만 참아. 목표액 4천만 원까지 이제 200만 원 남았다. 그때까지만 나를 욕해다오. 으흐. 으앙. 아이고 영감. 저는 메모를 끌어안고 방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그 썩은 귤이, 그 지독한 구두쇠짓이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기 1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무릎 수술비 15,000원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귤을 던지며 욕을 할 때 말없이 쪼그려 앉아 그 귤을 줍던 당신의 마음이 어땠을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늙고 병든 제가 혼자 남겨질 것을, 자식들도 제 살길 바빠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을, 그래서 그토록 악착같이 욕을 먹어가며 스스로를 학대해가며 돈을 모았던 겁니다. 오직 나 박순영 하나를 위해서. 돈뭉치 맨 밑바닥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내 마누라 박순영 보시오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한 줌 흙으로 돌아갔겠지. 나 욕해도 좋아. 징글징글한 구두쇠 영감탱이 잘 죽었다고 욕해. 그래야 당신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어? 순영아, 나 만나서 고생만 했지? 호강시켜준다고 큰소리 쳐놓고 평생 찬물에 손 담그게 해서 미안해. 비단꽃신 사준다 해놓고 검정 고무신만 신겨서 미안해. 당신 무릎 관절 다 닳아서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 나 자는 척했지만 다 듣고 있었어. 이불 속에서 나도 많이 울었어. 당장 수술시켜주고 싶었지만 나 죽고 나서 당신 돈 없어서 아픈 몸으로 폐지 주우러 다닐까봐.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악귀가 되어 독하게 모았어. 이 상자에 든 돈이랑 통장 다 합치면 4,500만 원 조금 넘을 거야. 내 피 같은 돈 아니야. 내 목숨값이야. 이걸로 제일 먼저 당신 무릎 수술해. 동네 돌팔이 의사 말고 서울 큰 병원 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인공관절로 박아. 그리고 절대 자식들 주지 마. 이건 당신 거야. 당신 피눈물이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발 딸기 실컷 사 먹어. 썩은 거 먹지 말고 제일 싱싱한 걸로. 백화점 가서 밍크 코트도 하나 사 입고 보일러 펑펑 틀고 따뜻하게 지내. 나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과분하게 좋았어.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 냄새, 당신이 꿰매준 양말. 나는 그거면 좋겠어.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날게. 그때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진짜 공주님처럼 모실게. 그때까지 나 잊고 행복하게 살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내 색시 순영아. 저는 그날 밤 남편의 편지를 베개 삼아 밤새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 자기는 발바닥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나한테는 비단길만 깔아주고 싶었던 사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소원대로 서울 큰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서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앞 상석이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고등어 자반도 두 손이나 굽고 세상에서 제일 크고 빨간 꿀처럼 단 딸기 한 박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싸고 번쩍거리는 남성용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정 테이프 같은 건 필요 없게 말이죠.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구두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보여? 이거 진짜 비싼 구두야. 소가죽이라 아주 부들부들해. 거기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제발 궁상 떨지 말고. 이 새 구두 신고 꽃밭만 걸어 다녀요. 알았지? 나 수술 잘 됐어.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당신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 다리로 좋은 곳 많이 구경 다닐게.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갈 때 그 구두 신고 마중 나와.
그때는 내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돼지고기 듬뿍 넣어서 끓여줄게. 우리 그때 만나면 싸우지 말고 실컷 웃어봅시다. 산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칩니다. 거친 남편의 손길처럼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가족이 밉고 야속할 때가 있나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꾹꾹 눌러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 남편의 낡은 금고처럼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은 아껴도 마음은 아끼지 마세요. 저처럼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검정 테이프가 칭칭 감긴 구두와 두부 상자. 그 속에 담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모티브로 하여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 픽션입니다. 비록 이야기는 허구일지라도 가족을 위하는 아버지들의 그 희생과 사랑만큼은 분명 진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